이제 대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닝벨에서는 매주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 검증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각 후보들의 경제 활성화 공약 살펴보려고 합니다. 2년간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셧다운에 버금가는 방역 조치로 국민 모두가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는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경기 방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됐습니다. 재정 투입의 여파, 자산시장의 거품, 인플레이션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그중에서도 경제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활성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경제 활성화 공약, 어떤 숙제들을 담아내고 있을까요?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공약 검증에 앞서서 올해 경제를 먼저 내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코로나19가 끝날 것이다, 아직 계속되고 있다라고 의견도 분분한 가운데 공급망 이슈, 인플레이션 문제,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는 올해 경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지난해 성적만을 놓고 보면 지난해 한 4% 가량 1년 전에 비해서 성장을 했는데 네. 물론 얼마나 이제 체감할까는 이제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IMF가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니 연평균 한 3% 초반대 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고 보면 코로나19 첫 해였던 2020년 마이너스 역성장했고요. 0.9. 그리고 지난해 4%. 그리고 올해도 한 IMF는 한 3.3% 굉장히 좀 이제 낙관적으로 장밋빛 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주요 7개국 가운데서 아직 6개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적어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7개국이라는 게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물론 올해 전망이겠죠. 올해도 우리가 이제 기관들이 내놓은 국내의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 가운데 IMF가 가장 높습니다. 3.3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3.1, 한국은행이 3.0입니다. 근데 아직 2%대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이 2.8을 얘기했는데 일본계 증권사의 노무라는 올해 우리 전망을 2.1%, 2% 초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대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좀 찾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취지, 정책 방향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나치게 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건 아니냐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사실 2년간의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정부가 해왔던 방어책의 골자는 역시 재정 확대였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증액을 몇 차례에 걸쳐서 추경 편성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재정 투입이 되면서 물론 효과도 봤지만 반대급부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자사시의 거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요. 무엇보다 재정 적자,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걱정이 큰데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여야 구분 없이 추경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선 이후에 추경이 이미 공식화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역시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일단 이 전후 처음이죠. 1월에 아직 네. 예산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지금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한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14조 원대 추경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이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편성한 14조 원 이상 플러스 알파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당은 일단 정부안을 포함해서 35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야당 역시 비슷합니다.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라면서 35조 원 이상을 이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누가 당선이 되든 당초 정부안보다 2배 이상
이제 증액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연 이제 재정적 뒷받침이 과연 될 거냐 이 네. 부분에 이제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 효과에 대한 평가를 좀 전망을 해보시자면 그만큼의 효과를 낼 것인지 아니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인지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난해 이제 4% 성장에도 뭐 민간 소비라든가 정부의 기여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하면 그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대목이 이 경기회복 국면에서 지난해 4% 성장을 했지만 물가가 한 2.5%가 올랐거든요. 네. 이러면 실질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 1% 초반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회복 과정에서 K자형 양극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 비대면 기업들, 그리고 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자산이 늘어났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대면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소상공인 그리고 주식이나 자산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았던 분들의 경우 오히려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9차례 이상의 추경을 통해서도 계속 밑빠진 덕에 물부었던 것처럼 일부에서는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일부 중국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긴축을 통해서 그동안 시중에 풀어나왔던 돈이 물가를 자극시키는 어떤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다 지금 국가 부채가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서 우리 이제 이 한 해 경제 규모의 절반 이상을 좀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50%를 웃돌 수 있는 상황으로 와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뭐 재정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지금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필요한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코로나19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계속해서 이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넘어간 상황에서 과거처럼 똑같은 방식의 피해를 입으면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 피해를 더 덤터기를 쓰고 또 그런 이제 코로나 피해 계층을 이유로 계속 돈을 풀고 이런 이제 부작용을 좀 차단하고 새로운 방식의 어떤 이제 코로나 대비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공약을 살펴보면 지금 여야 후보 모두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특징을 보면 기재부 힘 빼기로 요약이 될 수 있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하겠다. 뭐 소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상한다. 이런 안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골자는 정부 조직 개편이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옛날에도 사실은 예산인과 그리고 세제를 분리했던 적이 있고요. 네. 또 그 이후에 이제 통합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특히나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제 재정에 관해서 과감한 재정을 얘기했던 이제 여당과 줄곧 기재부는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네.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를 놓고 늘 충돌이 빚어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집권하게 되면 기재부의 권한을 좀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과거처럼 재무부를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예산입니다. 이 예산 편성 기구를 미국처럼 아예 이제 대통령 직할로 가져오든가 아니면 이제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두겠다라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윤 후보 측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예산까지 세금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냐 그러면서 지금 나라 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해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뭐 시도 때도 없이 편성하게 되면 곳간이 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이 기재부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뭐 여가부를 없애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재부 플러스 과기부 여기에다가 산자부까지 통합을 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사실 우리가 그동안 뭐 해양 사고가 나면 해수부를 없애버리고 또 안전사고가 나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이런 조직의 이제 붙이기, 개편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효과가 썩 있었나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일정 부분 조직을 쇄신한다라는 입장에서 개편하고 기구를 붙이고 이제 나누게 되면 뭐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가장 경제 컨트롤 타워라는 예산을 갖고 있는 이제 기재부를 좀 기재부에서 예산 부분을 빼낸다라고 하면 이게 견제할 기능이 있나? 상권 분할의 의미가 있나? 대통령제 집중, 권한이 집중돼 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산을 견제하는 기능마저 이제 통합해 버린다면, 청와대나 아니면 이제 국무조정실로 가져간다면 이런 견제 기능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공약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쓰겠다, 소위 말해서 추경을 하겠다라는 것 외에는 크게 눈에 띄게 없는 경제 활성화 공약들이다라고 평가절하하는 시각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준비하면서도 이게 경제 활성화 공약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결국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되는 게 다음 대통령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인데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속빈 강정 같다라는 거죠. 지금 그나마 이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 2022년 우리 경제 5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성장하기 위해서 물론 뭐 국내 기관에서 3%다, 국내에서는 뭐 2% 초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5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극복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했다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아마 이게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세계 각국의 통화 긴축이에요. 미국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롤러코스터 타보면 정점에 올라갈 때 긴장감이 최고조가 돼요. 네. 미국은 3월입니다. 빨라야 네. 긴축이. 근데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30년, 2020년을 좀 되새겨 보면 당시에 연준은 비정기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얼마나 낮췄느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0.5% 낮췄고요. 네. 바로 정기에 의해서 1%를 낮췄어요. 네. 그러면서 제로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지금 1년에 8번이 있는 통화정책 회의 가운데 한 번 시작했고 나머지 7번에서 베이비 스텝,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빅 스텝, 0.5 내지 0.75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 금융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세 번째 꼽고 있는 게 중국의 성장도나 미중 갈등,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차기 대통령이 준비해야 될 건 물론 물가와 뭐 부동산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저는 양극화 해소라고 봐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수출이나 내수, 소비, 투자 모든 면에서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회 계층 간 불안 조짐, 네. 갈등, 대립은 점점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차기 대통령의 가장 정책 우선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양극화 해소에 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대선 후보들의 경제 활성화 공약 짚어봤습니다. 참정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